방콕 사남 루엉에서 프라체 담는 클랑 대로를 따라서 민주 기념탑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안내판 및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작은 상설 전시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40여 년 전 이곳 근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10.14 사건 혹은 비참한 슬픔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태국 민주화 운동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때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57년) 태국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을 한 피분 송크람 총리가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사리타나랏의 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권을 시작한 그는 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고 절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임시헌법이라는 것을 발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선거를 없애버렸고 국회의원 전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 봉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 및 지식인들 약 1000여 명을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또한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당시 룸피니 공원 및 기타 방콕 곳곳에서 자주 이루어졌던 댄스 모임을 금지시켰고 록 음악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발 및 복장 단속을 하여 생활 속 서구 문화를 규제하는 반면 농경일 행사 같은 태국의 전통적인 행사나 축제는 부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인 유혹이 각종 범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그는 매춘업을 규제하고자 논타부리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체포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본처 외에 80명의 첩을 두고 방탕한 성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피분 송크람 정권 시절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사릿은 없애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독재의 분위기는 그의 후계자였던 타넘 키티카전 정권으로 이어집니다. 1963년 사리타나랏이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이후 정권을 승계하여 마찬가지로 독재를 이어가던 타넘은 당시 라마 9세 국왕의 요청으로 1968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1969년에는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선거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1971년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또다시 신헌법을 제정하여 전체 국회의원을 임명직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중 3분의 2를 군부 인사, 경찰 인사에서 임명하는 등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확립한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타넘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나롱 키티카전은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 나롱의 장인이었던 프라팟 자루세티안은 부총리로 임명하여 셋이서 함께 절대 권력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독재를 태국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당시 태국은 미국의 경제 원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전쟁 배상금 등 각종 이유로 인해 연평균 약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였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동시에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대학교가 많이 생기고 대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 당시 태국의 지식인들과 함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민주화 투쟁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태국은 반정부 저항 투쟁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1969년 줄라롱건 대학교, 함마사 대학교 등 태국의 명문 대학교 학생들로 결성된 태국 학생중앙회가 출범하였고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국 농민연맹, 전국 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정부 분위기에 편승하여 태국 북동부 이산 지방을 중심으로 태국 공산당 세력이 기승을 부려 태국 경찰, 군인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 시위의 주요 세력이었던 태국 학생중앙회는 결성 초기에는
태국에는 별다른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1972년 당시 줄라롱건 대학교 공대생이었던 티라윷 분미가 단체에서 중역을 맡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1972년 11월 티라윷의 주도로 태국 학생중앙회는 반일 불매 운동 시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태국에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었던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태국 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것이 운동의 취지였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당시 반정부 집회를 금지하려 했던 하넘 정권의 검열을 피하고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시위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 학생중앙회는 명성과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정부를 겨냥한 시위를 하기로 합니다. 1972년 12월 하넘 정권은 정권의 취향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중앙회가 소집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담마사 대학교에서 줄라롱건 대학교까지 행진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하였고, 결국 정부에서는 해당 법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후퇴에 힘을 얻은 학생중앙회는 하넘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신헌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4일 헌법 개정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헌법요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헌법 개정에 관련된 유인물을 방콕의 사이암사크, 프라투남 일대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경찰은 히라윷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11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집회를 금지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유인물을 나눠줬다는 혐의였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경찰은 한 명을 추가적으로 더 체포하였고, 당시 부총리였던 프라팟은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정부 전복을 모의한 시위대들에게 보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10월 9일 담마사 대학교 학생들이 체포된 12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정부는 한 명을 더 체포하는 강경책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체포되었고,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는 학생중앙회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강사, 심지어 정치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0일 시위대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방콕의 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대학교 등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함께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시험 및 수업이 취소되어서 임시 휴교 상태가 되었고, 각 대학교 운동장에는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을 독려하는 대자보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담마사 대학교 학생 일부는 일제시대 자유태국운동을 이끌었던 세니 프라모의 에까마이 자택에 찾아가서 시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1일 학생중앙회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프라팟 부총리가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중앙회 측에서는 13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라팟 측에서는 체포된 13명 중 다수가 자신들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장 석방은 불가능하다. 헌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세워서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10월 12일 역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약간의 양보를 하게 됩니다. 허용하지 않았던 체포된 13명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보석이 아닌 완전한 석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사자 13명도 구치소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상황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 시위대의 규모는 최대치로 늘어납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세하여 약 4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민주기념탑 일대에서 행진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시위 인파였습니다. 이제 격앙된 시위대는 헌법 개정 및
및 체포된 13명의 석방에서 더 나아가서 한엄 총리의 퇴진까지 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출소를 거부하던 13명을 구치소에서 완전히 석방하였으며 1년 이내로 헌법을 개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라마 9세 국왕 역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왕은 13일 학생중앙회 간부들을 직접 만나서 정부가 많이 양보하였으니 더 이상의 시위를 자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학생중앙회도 이에 수긍하여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오후 4시경 학생중앙회는 승리를 선언하고 시위대에게 해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하며 민주기념탑 주변에 남아있다가 13일 밤이 깊어지면서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는데 당시 담마사 대학교 재학생이자 학생중앙회 간부였던 섹산 프라스군이 이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10월 14일 이른 아침 섹산은 해산하지 않은 수만 명의 시위대와 함께 국왕의 거처인 찌라다 대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국왕을 아련하여 시위대에게 남아있는 의심을 해소하고 시위대의 불만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으나 왕실 대변인이 대신 와서 해산하라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와 시위대는 해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들이 시위대의 회로를 인도하였으나 워낙 시위대의 수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과 시위대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이 고조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최루탄이 터졌고 어디에선가 총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차담는 클랑 대로에서 시작된 이 총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재미있어 했던 청년들도 주변 동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시위대는 반격했습니다.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차담는 클랑 대로 인근에 있던 공공기관 건물에 습격하여 불을 붙였습니다. 대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건물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불타올랐고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곧 정부군의 탱크, 헬리콥터가 시위 현장에 투입되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대로에 쓰러져 있는 시신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위 현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어버렸고 정부는 시위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시위대는 파출소를 습격하여 방화하였고 군용 차량을 불태우고 신호등 교통 표지판을 파괴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실려가는 부상자들이 속출하여 근처 프라타나코신 호텔에 세워진 임시 진료소는 쉴 새 없이 바빠집니다.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10월 14일 오후 7시경 라마 9세 국왕이 TV에 출연하여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탄엄 정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이고 사냐 담마삭을 새로운 총리직으로 임명할 것이니 국가를 정상화시키는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5일 시위대 중 일부 강경파들이 경찰청 본부를 습격하는 등 사태는 다음날까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명 새 폭군으로 불리던 탄엄, 나롱, 프라팟이 해외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극적인 십시 둘라 사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77명이 사망하고 857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총리 사냐는 취임 당시 신속한 민주주의 헌법을 발표 그리고 6개월 이내 총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헌법 개정과 총선 모두 실행하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태국에는 잠시나마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는 듯 하였지만 사건 이후 계속 이어진 시위와 좌우대립, 파업 등으로 인해 전국은 또다시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타넘 끼디카전은 미국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나롱의 장인 프라팟은 대만으로 망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나롱은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는데 그가 방문했던 나라 중에서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21년 현재 3명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11.4 사건 당시 헬리콥터에서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던 인물이 나롱이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나롱 끼디카전 본인은 시종일관 그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2019년 태국 유명 언론사 타이랏과의 인터뷰에서 11.4 사건 그 당시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난 그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군인이고 군인은 그런 걸 돌이켜보며 판단할 겨를이 없다. 나를 벌레 짐승만도 못한 것처럼 볼 텐데 이게 내 모습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태국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흔히 태국 사람들은 업보를 중요시 여겨 불편한 상황이나 환경을 그저 전생에 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좀처럼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이 11.4 사건을 비롯해서 태국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어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의외로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실제로는 그런 태국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나롱의 손녀, 그러니까 타넘의 증손녀가 되겠죠. 이분이 현재 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태국인들의 의견을 보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이 기념관에 보시다시피 지하에도 뭔가 전시관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 아래쪽으로 가는 통로가 폐쇄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 뒤편에도 회의실 같은 이런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 당시는 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나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태국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태국 근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태국 근현대사가 아니더라도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다면 뭔가 양국 간 근현대사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